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블랙의 대표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강연에 앞서서 제가 오늘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되는 강박 때문에 이 상스캠의 시그니처 컬러를 입고 왔는데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드는데 어쨌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창업가 집단으로 승무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저희 뉴블랙 같은 경우에 좀 소개가 좀 필요해서 먼저 뉴블랙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좀 소개 먼저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문구이실 텐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이 문장의 모티브를 따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창업가, 특히나 사회혁신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성공하거나 혹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회혁신 창업가가 함께 뭉쳐 있으면 훨씬 더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뭉쳐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블랙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뉴블랙이라는 단어의 뜻은 항상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항상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창업가답게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의미를 가진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말로는 임팩트 컴퍼니 빌더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임팩트를 가진 기업, 스타트업들을 직접 만들어내는 역할, 혹은 그 기업들을 투자하는 역할, 혹은 그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창업가들을 육성하거나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개의 회사들이 뭉쳐 있는 그룹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뭉쳐서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생각으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혁신 창업가가 우리 사회 변화의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특히나 창업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정부도 있고, 비영리기관도 있고, 혹은 뭐 창업가 본인도 있겠지만, 저희는 특히나 직접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창업가가 중심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혁신 창업가를 많이 발굴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 창업가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의 문제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더 빠르게, 더 그리고 쉽게, 혹은 더 많은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혁신 창업가들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뭐 일부에서 설명해 주셨던 뭐 루트 임팩트나 혹은 여기 성수동에 있으신 많은 분들, 혹은 KTNG처럼 창업가들을 지원해 주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창업가를 계속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그들의 관점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네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회적 기업들 혹은 소셜벤처, 사회혁신 스타트업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드지만 저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는 투자의 대상은 저희의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만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요. 저희는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도 아니고 다만 그 창업가들이 온전히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같이 비즈니스를 쉐어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인프라를 만든다거나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컴퍼니를 빌딩하고 있습니다. 교육, 라이프 스타일, 로컬인데요. 교육은 언더독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매년 1000여 명의 사회혁신가들을 육성하고 있고, KTNG와도 3년째 상상 스타트업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은 미션을 가지신 많은 창업가분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로컬 얘기하시지만 저희도 지역에서의 창업가들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역에서의 창업가 혹은 지역에서 창업가들을 길러내는 데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코치분들을 육성하고 발굴해서 지속 가능하게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창업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사들을 만드는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 간단한 개인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지금 기업가이고 창업가이지만 사실 뿌리는 비영리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재단 혹은 미국에서는 존슨 센터라고 하는 주립대 안에 있는 비영리 연구소에서 꾸준히 비영리에 대해서 경험하고 혹은 옆에서 지켜보고 관찰할 자 입장에서 계속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영리 영역을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리 경험을 하면서 이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의 임팩트 비즈니스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나 그 기저에는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역시도 꾸준히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와 비영리성을 계속 공존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첫 직장과 두 번째 직장인데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서 기업금융도 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짧지만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실무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는데 그 배움과 별개로 이러한 작고 강한 조직 내에서 항상 쉬는 시간이나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약간 이방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분들에게 사회적 기업이 뭐고 사회적 가치가 뭐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좋은 조직이었고 배울 게 많은 조직이었지만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관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제가 이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향점은 조금은 다른 지향점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에 일하게 됐는데 이 처음에 막 영리역에서 넘어와서 이런 소셜벤처들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는 방식 혹은 그들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과 같은 미션을 가지고 혹은 달성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모든 분들 공감하실 텐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창업을 하는 분들과 혹은 저 역시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이 솔루션을 내놓는 것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내놔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들었고 그래서 뉴블랙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 때 수익 모델도 없고 사실 파트너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같이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게 다소 오래 걸리는 방식이라도 동료들을 모이면 저희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들이 있는 조직이 되면 더 많은 파트너들이 모이고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료들을 찾아 나섰고 그게 언더독스라는 회사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모티브가 돼서 KTNG와 상상 스타트업 캠프라는 프로그램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더 확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료를 창업가들을 만나고 이제 모아놓고 제가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본 경험도 있고 비전도 명확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투자자들을 만나면 투자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되게 가벼운 생각으로 만나러 다녔는데 이런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냐? 혹은 스케일업이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비즈니스적인 질문들을 맞닿았을 때 저는 나름대로 비즈니스 고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었고 저희 회사 또한 그런 거를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익 모델이나 저는 단순히 창업가들이 많아지면 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도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전략적이지도 않았고 수익 모델도 분명치 않은 저희의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투자는 유치하지 못했고 저희 자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가설을 검증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수익 모델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혹은 그래서 월급을 줘야 될 상황이기도 했고 마이너스 통장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 창업가들을 길러내는 것에 동의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지지해 주시는
파트너분들을 작게나마 만났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쌓여서 저희가 이제 언더독스라고 하는 창업 교육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너무나 좋은 동료들이 떠나가기도 했고, 저희가 실수하기도 했고, 혹은 저희가 시도했던 많은 창업들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크지 않은 실패여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저희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런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 비전에 향해서 계속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공동 창업자들이 5명이 있었는데 각자의 방법과 방향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은 창업가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뭐 어디에서 발표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가 스스로 만들어온 시간과 행적의 결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창업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방향이 달라졌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한 시간과 행적을 쌓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선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창업가가 없었던 시작에서 저희가 언더독스를 통해서 저희 동료 창업까지 늘어나면서 면이 되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주사 모델을 2년 전에 만들게 됐고 지금은 온전히 모법인과 자회사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임팩트 지주사 모델이라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실험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냐는 사실은 저희도 하고 있는 ING여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하나의 가설이 존재할 수 있구나를 다른 분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저희가 이 가설을 계속 검증해 나가서 성공한다면 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타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의 임팩트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가 다만 작은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소소한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나 창업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가볍고 빠른 성장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 비즈니스일수록 물론 롱텀으로 사회 문제를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고객들과의 접점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려면 가볍고 빠르게 계속 유연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3번째로는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하나의 아이템에 하나에 올인해서 꾸준히 비즈니스를 스케일업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의 처음의 가설처럼 동시다발적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거쳐오면서 저희가 지금의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4개의 자회사 그리고 6개의 피투자사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 집단입니다. 그래서 언더독스라는 창업교육을 하는 회사도 있고 저스트리브라고 하는 대학가 앞에서의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도 있고 어니스트 밀이라는 반려동물의 사료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도 있고요. 빅워크로 걸음으로 기부하는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 많은 6가지 투자를 한 기업들도 다 언더독스의 창업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이기 때문에 저희와 훨씬 더 뭔가 유대감도 높고 비즈니스의 연결성도 높은 상황으로 같이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는 파트너들입니다. 숫자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숫자는 저희가 아직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진 않았지만 각 자회사들의 매출을 합산하면 올해 한 7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었고 작년에 85억 정도 한 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이런 스케일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한 회사를 스케일업 한다기보다는 레고 블럭을 쌓듯이 여러 기업들이 같이 스케일업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번째 16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5년 동안 문제 해결에 도전한 문제의 숫자입니다. 16개의 문제를 지금까지 저희가 해결하고자 도전해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무 하나의 문제도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저희의 동시다발적인 문제 해결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6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11개 중에 6개는 사회적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저희가 항상 이익을 달성했었습니다. 재무제표상. 그래서 저희는 엄청난 스케일업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익을 보면서 가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만들어 왔고요. 5개의 자회사가 있고
4번의 폐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5년 반 동안 회사를 만들고 폐업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왔고요. 2개의 회사를 스핀오프 시키면서 아예 독립법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년 반 동안 제 역량 부족으로 아직까지 투자 유치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모델을 못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 과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들 할 때 물론 좋은 얘기들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제 앞에 닥친 문제와 도전의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솔직한 얘기들을 좀 공유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6년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질문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혹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나요? 이 문제가 어떤 임팩트 비즈니스로 확장성을 가지나요? 이런 당신의 모델이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받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대한 해답은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고 저희도 계속 창업을 해 나가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를 계속 시도해보고 또 실패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꼭 집단이 아니더라도 저희 사회적 기업이나 서혁신 기업들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질문에 봉착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공감하는 어떤 파트너들을 만들어내고 만나는 게 저희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5년 혹은 10년 시도하다가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1년 만에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 주식회사로서 기업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 생존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것이 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저희의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문제 또한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역시도 여전히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최적점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에 매 순간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게 딱 밸런스를 유지하고 매 순간 의사결정을 다 이렇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딱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어느 순간에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순위에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계속 밸런스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기준, 원칙 혹은 그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기업의 기준들이 있으면 계속 평형을 향해 쫓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계속 지켜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의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 창업가들이 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산업, 어떤 시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뛰어난 혹은 역량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 해결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런 KTNG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영역의 새로운 혁신 창업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혹은 이거의 허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가 스케일업이 돼서 대중들도 다 아는 사회적 기업 혹은 소셜 벤처 혹은 대중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 영역에서 대학생 때 포함해서 있었으면 한 10년 정도 이 영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딱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아직은 아쉽게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배출한 창업가 혹은 교육을 한 창업가 혹은 저희를 통해서 이 영역에 들어온 창업가 혹은 저희와 만남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던 창업가들이 그 중에 한 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아쉽게도 성수동에는 없고 사무실이 불광동에 있습니다. 불광 혁신파크라는 곳에 NGO들과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저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섬 같은 6년 동안 섬 같은 존재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파트너들 혹은 성수동 밸리에 있는 임팩트 얼라이언스나 혹은 KTNG 혹은 더 많은
주체들과 조금 더 교류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NGO나 비영리 영역에서도 협업과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협업과 연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과 연결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단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 중이고 여전히 시도하는 가설 중에 하나고요. 아직 성공이다 실패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다른 분들과 같이 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 밀레니얼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빌라 선샤인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빌라 선샤인의 대표 홍진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앞에 선 것은 아니고 성수동에서 일하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1년여 정도 엔잡 실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성수동에서 엔잡러가 과연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 상상 캠퍼스에서도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일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혁신가들이 내 일에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를 오늘 발표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소셜 섹터라고 하는 곳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사업팀에서 그 지역에서 자기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청년들과 지속 가능성을 좀 고민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체인지 메이커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 글로벌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두 개의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일을 하는 엔잡러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이 주로 얘기하는 한 사람의 이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기간에 이러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극단을 만들어서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셜 투자도 필요하다. 그래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소셜 투자 개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 선샤인의 전신이 된 외롭지 않은 기획자학교라는 학교도 만들어서 대표 기획자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나의 이력이 아니라 내 일을 구성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것들도 구성을 하는 것인데 왜 하나의 직업만 나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엔잡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엔잡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내가 엔잡러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2017년에 제가 엔잡 실험을 시작하면서 엔잡러라는 이름을 저 스스로에게 붙였습니다. 사실 두 개의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저를 표현하는 말이 그럼 투잡 쪽 아니야? 프리랜서 아니야?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투잡 또는 쓰리잡 아니면 프리랜서라는 말에 좀 포함되지 않는 어떤 영역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밖에 저를 설명할 수 없는 게 좀 답답해서 엔잡러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소문내는 방식으로 일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엔잡러라고 하면 모두가 좀 신기했어요. 이 말이 과연 어디서 온 말이지? 그리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엔잡러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엔잡러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으로서 엔잡러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좀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잡은 더 이상 새로운 물결이 아니라 보편이 되어가고 있는 밀레니얼의 워크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잡러라는 이름
말고 더 많은 이름이 저는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각자 워크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일의 이름들과 함께 우리는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엔잡러는 성수동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수동에서 일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잡을 시작하게 한 질문들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소속으로만 나를 소개해야 할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 프로젝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뭐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더 재미있게 일을 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어떤 경우에 쏟는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저를 소개할 때는 땡땡땡에 다니고 있는 땡땡땡의 팀장 홍진아입니다. 라는 말로만 소개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를 소개하기에 되게 납작한 언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왜 직장은 하나만 다녀야 할까? 어른들이 들으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 그런 질문도 이때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2030년이 되면 지금 있는 직장의 일자리의 60%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그곳을 채울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일자리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 그게 뭐고 나는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두 개의 직장에서 소속을 두고 일하는 엔잡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잡러 지금은 뭐 여러 개의 일을 하면 엔잡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낮에는 2개, 밤에는 N개 프로젝트를 하는 엔잡 실험 그리고 N개 소속을 가진 팀플레이어라는 그 정의를 붙여서 엔잡 실험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들이 그때 제가 했던 일을 몇 가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까 질문했죠. 엔잡러는 성수동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일을 했고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회사와 크게 다투고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엔잡 실험을 하면서 했던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준비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준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엔잡러 또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다양한 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었던 것들을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 더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하면 좋았을 것들 첫 번째는 계약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겸직을 하지 말라는 없지만 그 사대보험 같은 것을 그 중복해서 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계약과 관련해서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빠띠라는 IT 스타트업과 진저티 프로젝트라는 그 조직문화 컨설팅 회사 두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화수금, 월목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이 표에 보이시는 것이 제가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죠. 그리고 하고 나서 엄청 뿌듯했습니다. 한 40통 정도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 조건을 수정을 했거든요. 두 회사랑 같이 그 계약 조건을 수정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컨디션으로 일을 하면 좋다. 그리고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다 한 게 아니더라고요. 계약서를 더 꼼꼼히 보고 내가 일을 하는 환경과 계약 조건이 어떻게 맞아 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엔잡러와 휴가입니다. 한 회사에 이틀 출근하고 한 회사에 3일을 출근하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총 5일을 일하는 거죠. 근데 그 회사에서 보면 저는 이틀만 출근하고 3일만 출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휴가 일수가 전체가 15일인 거는 맞는데 이틀만 출근하는 회사에서 하루 연차를 쓰면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계약 안에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쉬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시달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서로 불편한 상황들을 방지하려면 계약 조항 안에 휴가에 대한 조항을 더 꼼꼼히 쓰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휴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회사 측과 그리고 엔잡러 또는 그 개인이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았지만 한 회사에서는 그 기타 소득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4대 보험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은 풀로 하고 퇴직금을 반토막만 받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퇴직을 하기 전에는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어가지고 계약 조항에 뭐 넣고 이걸 고려하고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내가 엔잡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이 퇴직금이라는 기회비용에 날린 것이다, 바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퇴직금 역시도 뭔가 인센티브처럼 계약 조항 안에 넣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1년 이상 일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약 조항에 넣으면 된다고 이후에 노무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 복지가 있습니다. 저희 다 뭐 도서 구입비도 있고 뭐 교육비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틀만 일하는 사람이면 도서 구입비를 5분의 2만 받아야 하는 것인가? 사실 넉넉한 그 복지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복지비를 또 얼만큼 줄여야 되는 것인가, 얼만큼 나눠서 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청구할 때 묘하게 쫄리는 거죠. 내가 이 교육비를 다 받아도 되나?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5분의 2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풀로 교육을 받아서 5분의 2일만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5일 풀로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상호간의 약속이고 예전보다는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특히 성수동은 더 이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좀 더 꼼꼼하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치의가 있는 것처럼 전담 노무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있고 하니까 그 개인들이 좀 보호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일할 때 좀 생각했었던 거는 엔잡러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제가 엔잡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 요청도 하시고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엔잡 하시면 전문성은 어떻게 기르시나요? 라는 질문들을 듣기도 했고, 1만 시간을 쌓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너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역으로 보면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회사를 나눠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시간을 쌓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회사를 중심에 두고 또는 어떤 직무를 중심에 두고 전문성을 생각하는 지금 사회구나, 그런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모두가 전문성에 대한 약간의 모호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투입되는 시간에 중심을 두는 전문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계속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아간 이야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교육 프로그램들, 이거는 어떤 땡땡 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실제 그 광고 문구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직장인들이요 땡땡을 배워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땡땡을 배우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니죠. 땡땡을 배워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된다면 나보다 땡땡을 더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
동일한 기술만을 중심에 두는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공부를 했어요. 나도 대답을 하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들여서 우리가 생각한 전통적인 전문성을 쌓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 더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적응적 전문성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이거는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이 전문성이 어떤 모양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개개인별로 전문성의 모양이 다른 거죠. 그리고 창의성, 융합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적응적 전문성이 있고, 이것이 요즘에 조금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알아? 노하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배워서 그걸 적용해? 라는 런아웃을 더 많이 보는, 그런 것이 적응적 전문성을 조금 더 많이 보는 세태 또는 환경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나는 이 두 가지를 잘 매칭시켜서 나만의 전문성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투입되는 시간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2개의 직장에서 같은 직무를 했기 때문에 2배의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2배의 파트너들과 2배의 시간으로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약간 전문성이라는 것은 뭘 어느 만큼 아느냐가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맥락을 알고 상황 안에서 그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해내는 능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제 일의 이름을 정의한 것처럼 전문성을 정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일 경험이 분절되어 있죠. 그리고 훈련의 기간도 적고, 그래서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전문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전문성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면 그 전문성을 누구도 획득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채용 시장이 같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수동 역시도 성수동에서 일하는 혁신가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엔잡을 하면서 생각하면 좋았을 것들 중에 하나는 자기 관리와 조직 문화입니다. 2개의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머리가 절대로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원래 퇴근하고 나면은 쿨하게 그 회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전까지 회사 생각을 하고 일어나자마자 회사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다른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언제나 궁금해하면서요. 그래서 저의 뇌와 크롬을 연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날은 그 해당 크롬만 켜고 다른 크롬을 켜지 않는 약속을 저와 했는데 굉장히 단순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하고 나서 머리가 좀 꺼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도 스스로와 약속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으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2개의 직장을 다니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대체 언제 쉬시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의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9시에 책상에 앉으면 밤 9시까지 그 책상에 그대로 앉아있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짜고 그 시간표를 계속 만드는 엔잡 실험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쉬는 거, 그리고 내가 운동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보살피는 시간을 변하지 않는 시간으로 박아두고 그 약속을 나와 지키는 게 좀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회사가 매일 걱정되고 그래서 불안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받아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와 같이 일하셨던 한 대표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맨날 진아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뭔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없는 시간에 엔잡러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날 내가 너무 많이 필요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것은 계약상에 같이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고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없이도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일하고 미리 일 구조를 세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두 개의 회사에 같이 그 스탠드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출근하면 다른 회사의 슬랙에 들어가서 오늘 전 여기에 출근하고 제가 어제까지는 어떤 일을 했고 내일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이게 서로의 불안을 내리며 함께 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지금 재택근무가 많아진 코로나 시대에 좀 더 많이 사용되고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면서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잡러는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 관리 전문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쉬고 어떻게 쉬고 또 언제 일하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내게 맞는지를 찾아야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엔잡러로서의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잡러는 성수동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엔잡러가 아니라 자기 일에 스스로 이름을 붙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수동에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사회혁신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수동 그리고 서울이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의 다양성을 좀 알아봐주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엔잡러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엔잡러와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잡을 하지 않더라도 엔잡러와 함께 일을 하려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같이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일의 이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판, 엔잡러가 아닌 땡땡 잡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판을 지금 그리고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시소의 박병규입니다. 먼저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요새 뭐 하고 계세요? 만약에 앞에 오늘 다 계셨으면 몇 가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각각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이런 답변을 할 것 같은데 대학생 혹은 학생분이시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것 같고 많은 직장인분들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혹은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요 라는 등의 답변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제목이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들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요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저는 시소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제 일하고 있어요 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들의 시대에서 스스로를 고용한다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일의 경계를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학교 혹은 회사에서 일한다라고만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사실 저는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었는데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회사나 학교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게 개인과 회사, 소속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발표하신 대표님의 말씀처럼 엔잡러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많이 회사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스타트업이고 앞서 발표하신 많은 창업가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무언가를 혁신하고 싶은데 재미있는 좀 얘기를 드리자면 채용 계약이라는 형태는 100년, 2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채용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공대생이어서 사실 인문사회 과학을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서치를 해보면 자본가가 땅을 사고 공장을 지었고요. 기계를 들인 다음에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해왔고 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니까 아동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생기니까 지금과 같은 채용 계약이라는 틀이 나와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공장에 출근을 해야 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일을 꼭 해야 했고 딴 짓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다르게 인식을 하게 되었고 채용 계약이라는 틀도 사실 다르게 아마 인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저희 부모님 혹은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의 뭐 여러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회사 가고 싶은 것 이런 거 있었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어릴 때 보면 좋은 학교 가는 것 혹은 좋은 대학교 가는 것 그리고 좋은 회사 가는 것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1인 1직장 나만의 평생 직장 그래서 사실 어릴 때는 내 직장 나의 성장이 이꼴 회사의 성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답이 어떤 회사 다니는가가 되게 자연스러웠고 지금도 많은 뭐 제 주변에 혹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하는 게 그냥 회사예요 사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되게 다르죠. 실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 하면 회사만 얘기하는 게 되게 저는 신기했습니다. 근데 앞서 발표하신 뭐 엔잡러 같은 상황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꼼꼼히 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뭐 재능 마켓이나 혹은 뭐 부동산 재테크도 되게 많이 막 이렇게 이슈가 돼서 직장인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일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분들이 재테크하는 것도 엄청나게 일을 한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펀드 매니저들처럼요. 그래서 사실 이미 저는 많은 일이 변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고용한다는 개념이 좀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일의 변화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한 15명 되는 스타트업의 대표인데 저희 회사에서도 채용 공고를 계속해서 좋은 멤버들을 채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뽑을 때 이분을 제가 끝까지 책임질 생각을 하면서 뽑지 않습니다. 네, 웃긴 얘기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채용을 당하시는 이제 피고용인 직장인분들도 이 회사에 내가 뼈를 묻겠다라고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이게 되게 저는 재밌는 건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채용 계약서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한으로 우리 일하는 걸 마치 컨트랙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요. 근데 실제로는 인식하는 거는 회사도 이분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하고 있고요. 직원분들도 내가 이 회사에 끝까지 담겠다라고 하면서 일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그런 관계가 많이 바뀌어서 인식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비슷한 슬라이드이긴 한데 이미 평생 직장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밀레니얼 세대 및 요새 Z 세대 그 다음 세대들까지 이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사실 이런 걸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데 회사 다니고 나서 이 회사 다닐지 결정한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저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직장에 어플라이해서 결국엔 그 직장 가서 다니면서 그 직장에 내가 다닐 가치가 있는지 내 삶이 이 직장에 맞는지를 정말 고민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미 현실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와 개인이 맺는 관계가 고용계약이라는 틀에서 이미 변했고 다만 그 계약서만 바뀌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하나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이미 사람들은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요새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녀요 혹은 뭐 이런 일 해요 하면서 그냥 직업만 얘기하시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이미 답변을 다 잘하세요. 제 주변에 회사 정말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자기가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답변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주 쉽게 드러나는 게 이력서예요. 이력서 보면 다들 저런 식으로 아마 쓰실 거예요. 회사 직함 쓴 다음에 내가 무슨 프로젝트 했는지를 다 씁니다.
실제로는 회사 다니면서 그분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질문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라고 물어볼 때 그냥 회사의 직장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그냥 아이덴티티를 설립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슬라이더가 저희 제목이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들의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사실 회사에서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 않을까. 다만 그런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고정관념이나 지금 있는 틀이 무섭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 이미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면, 혹은 그런 생각을 하면 많이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라고 하면 회사를 떠오르는데, 어떤 프로젝트 하세요라 그러면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이 개념이 되게 많이 연관성이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나라의 성장과 나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답변을 되게 잘하고 생각과 프레임워크가 잘 잡혀서 스스로에 대한 삶을 설계해서 프로젝트는 회사의 경계를 허뭅니다라는 저의 표현을 좀 많이 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들의 시대라는 제목에서 아주 쉬운 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말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저는 다 스스로를 고용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과 형식은 많이 바뀐 세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프로젝트를 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지금처럼 쉬운 세상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까? 이 말에 하나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미 그런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는 삶의 환경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프로젝트 하세요라고 하면 회사만 떠오르지 아마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사를 한다 그러면 이사도 정말 큰 프로젝트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이사라는 프로젝트는 되게 유의미하고 나는 이미 이사라는 프로젝트를 되게 주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사 혹은 육아, 유학, 공부, 여행, 재테크 등 이미 프로젝트라는 프레임을 갖고 뭔가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미 한 회사에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진짜 믿고 있거든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자기 삶의 궤적이 되게끔 자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재구성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 스스로를 고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저희 회사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소라는 스타트업이고요. IT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창업한 지는 한 5년 차 되었고요. IT 아웃소싱 프로젝트라고 하면 웹사이트나 앱 이런 걸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인 알류프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알류프리는 실제로 회사라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아주 가벼운 커뮤니티예요. 네. 다만 이제 저희는 IT 기준의 커뮤니티다 보니까 IT 분야의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더 독특한 건 프리랜서라는 기준을 갖고 가입되어 있지 않고 엔잡,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한 70% 이상 가입되어 있는 풀이라는 게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 가입하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난 회사 다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가입하는 아주 가벼운 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뭐 유명한 톡 서비스 같은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시소라는 회사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알류프리를 통해서 다양한 인적 자원을 모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면 알류프리라는 풀 내에서 프로젝트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인적 구성이 무한대에 있는 회사에서 온라인 리모트로 일하는 TF팀을 만들어드리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워낙 IT 아웃소싱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IT 협업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이해도가 많이 필요하고 경험이 좀 긴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업무 프로세스나 나오는 여러 가지 계약적 문제를 시소는 계속 고민하고 프로세스화하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까 돌아가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내가 회사에 있는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모아서 우리 회사에 있는 멤버들만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멤버들과 같이 섞어서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을 연결하는 회사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성수동에 있는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다행히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저희 많이 해요. 그 회사 분들에게는 회사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이고 영업을 하는 대상자인데 그분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오지 않을 것 같은 훌륭한 개발자분들을 아주 쉽게 같이 협업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라는 무거운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개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선 아까 엔잡 같이 회사보다 더 회사 같이 일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기 정말 쉬워요. 대신 여기서 저희는 왜 이걸 쉽게 할 수 있냐면 단순하게 정말 채용이라는 틀을 하지 않아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채용을 하면 여러 가지 심리적 허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실제로. 하나 재미있는 건 저희 회사 15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는 한 800명 되는 회사의 대표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아까 알류프리풀에 75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750명에 해당하는 인력의 리소스를 언제나 저희 프로젝트에 쉽게 어프로치해서 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생각하기에 다른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하나 조금 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희는 이제 IT 분야다 보니까 아마 요새 개발 뭐 이런 온라인 이런 것들이 워낙 핫해지면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VC인 마크 앤더슨이 쓰는 표현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 그래서 IT 개발자, IT 분야의 인력은 수요 공급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어떤 모델에서 가능한 부분이 좀 있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여서 사실 이 주를 갖고 온 건데 요새 누구나 아는 큰 IT 회사들 있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어떤 상황까지 지금 이 고용 관계가 바뀌었냐면 퇴사하시는 분한테 조건을 답니다. 퇴사하셨고요. 다음에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한번 우리 회사 오면 똑같은 조건에 그대로 오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퇴사를 시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IT 분야는 이미 수요 공급의 그런 허들도 많이 바뀌었고 워낙 인력 자체가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되게 재밌는 건 고용의 틀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움직이는 어떤 고용 시장 자체가 이런 기준을 갖고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알류프리라고 표현되신 분이 저희랑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가끔 여쭤봐요. 조금 웃기지만 본업보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되게 질문이 다주 단순합니다. 그냥 제가 결정해서 하려고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회사 다닐 때도 아마 다 초반엔 그럴 거예요. 저도 직장을 몇 번 다녀봤는데 처음에 직장 다니면 이렇게 뭐 동기부여가 그냥 이만큼 올라가 있죠. 왜냐 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일단 들어왔으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루틴해지고 지치고 프로젝트 변화 이게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좀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알류프리 같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 일단 내가 결정해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재밌고 열심히 할 니즈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여서 좋다는 말이 너무 좋은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채용같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은 일이니까 어떤 의미에선 회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은 사실 되게 이렇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본업과 뭐 세컨 잡이라는 느낌 혹은 다른 프로젝트 뭐 사이드 프로젝트 사실 저는 용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자기의 전문성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더라고요. 저희는 IT 분야를 기준으로 제가 이런 어떤 생각이나 채용과 고용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창업하기 전에 한 5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리모트로 한 5년 차 일을 하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IT 분야의 다양한 것들 아웃소싱 풀때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런 고용과 채용 이런 부분도 이미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이미 생각을 해요. 아까 뭐 되게 재밌는 건 전문 인력 그래서 컨설턴트나 변호사님들 분은 이미 그 회사의 소속과 다르게 이런 일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문적인 업종에서는 고용 계약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계약서 컨트랙 이상의 의미도 없고 이상의 의미도 없는데
아마 한국의 특유의 문화일 수도 있고 동양권의 특유한 문화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너무 채용을 무겁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건 이미 다 바뀌었어요. 네. 아무도 이 회사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채용할 때 당신을 끝까지 고용할게요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채용이라는 틀 안에선 괜히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회사 개인을 새롭게 만드는 걸 계속 실험하고 도전하고 있는 회사고 꾸준하지만 조금씩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의 세일즈를 좀 하면 IT 분야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류프리에 가입을 하셔서 같이 새로운 일을 해보시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땡땡땡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나는 그냥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프로젝트가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생각해 보시면 전혀 다른 삶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자신 있게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다들 이미 집에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리모트 웍이 많이 퍼지고 각 개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미래에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오늘의 강연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스스로의 삶을 프로젝트라는 관점으로 잘 설계를 해보시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상 서밋 제3회 2부의 대담을 맡게 된 KTNG 사회공헌실 윤채빈입니다. 네, 성수동에서 만나는 새로운 일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세 분 연사님의 멋진 인사이트 정말 잘 들었습니다. 멋지게 발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의 대담은요, 저희가 1부에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전 질문과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들어왔던 댓글들을 추려서 각 대표님들께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추가로 질문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쩌면 모든 질문을 다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부 대담은요, 순서를 좀 바꿔서 가장 마지막에 발표하신 박병규 대표님께 제일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김정은 대표님 혹시 제일 먼저 질문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프로젝트로 일하는 방식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질문 주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연결을 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비즈니스로 풀어지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좀 궁금해 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여쭤본다면 이런 연결 중심의 플랫폼이 도대체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지 혹시 대표님 무례하지 않다면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쉽게 이해하면 저희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사는가라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IT 관련한 웹사이트나 앱을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해당 구축 비용을 일단은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알류프리라고 하는 멤버들을 사실 임시적인 형태,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틀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베이스로 고용을 하여서 그 고용이라는 게 실제로 4대 보험이냐 이러진 않아요. 네, 그런 고용의 틀을 만들어서 리소스를 모아서 TF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출하는 비용 제외한 게 이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건데 수수료가 되는 건데 여기서 독특한 건 저희도 정말 많은 실험을 했었어요. 보통 외주라고 표현하면 외주 사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사실 그 모델을 버렸고요. 오히려 채용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는 마치 이 알류프리라고 하시는 분이 일을 할 때 어떤 식의 방법을 만들었냐면 보통 채용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라는 개념을 갖고 비용을 지출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2주를 한 스프린트라는 표현을 개념화 시켜서 스프린트별로 단위 비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스프린트별로 협업이나 어떤 업무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고 투명하게 만드는 어떤 고민을 계속 회사에서 내부에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를 계속 높여서 스프린트별로 비용이 합리적으로 느끼게끔 협업 구조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수수료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이런 고민을 해서 비용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괜찮으신 거죠? 아, 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다 이미 있는 거여서 아, 네, 네, 크게 문제는 되지 감사합니다. 않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발표를 듣고 엔잡러라는 말이 머릿속에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바로 빌라선샤인의 홍진아 대표님이신데요. 대표님은 내 일에 이름을 붙이며 일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되게 이해도 쉽고 또 공감도 많이 갔는데요. 질문자분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없어지는 일도 많고 또 새롭게 생기는 일도 많은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 일에 이름을 붙이면서 일을 한다라는 그 말이 새로운 직무나 일을 의미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정당화하거나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또 그런 에피소드를 섞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저도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쨌든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개념이 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 이야기를 발신할 수 있는 SNS 채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두 개의 회사에서 어떤 연결점이 지어지는 일이 있다 하면 그 일을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발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만난 파트너와 여기서도 협업을 하게 됐다라든지. 그래서 엔잡러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불안한 일터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개인도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그런 에피소드를 좀 그 정리해서 발신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인터뷰 요청이나 강연 요청들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걸 사양하거나 제가 조금 더 실험을 해봐야 돼서요라고 겸손하지 않고 그걸 오는 대로 다 받아서 나가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지금 실험을 하는 중이고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일의 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을 함으로써 증명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그것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뭐지? 나도 도전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초 같은 걸 만드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발표 때도 느껴졌었는데 지금 답변 주신 걸 들으니까 대표님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이렇게 인생을 좀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귀중한 경험을 또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제 대표님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뉴블랙 김정원 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임팩트 컴퍼니 빌더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창업을 통해서 사회 혁신가를 배출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멋지고 쿨한 남자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 주신 분은 아무래도 이제 창업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창업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었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이 질문자분은 회사를 곧 퇴사하고 창업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대요. 근데 지금 뭐 초기 창업가들이 많이 느끼는 또 고통이기도 한데 어디에서 좋은 동료를 만나야 할지, 뭐 자금 조달과 같은 현실적인 그런 정보나 조언들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구하면 좋을지 또 이게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대표님은 아무래도 많은 케이스를 다루셨을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할 때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과 같이 창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었는데, 일단은 KTNG에서 운영하는 상상 스타트업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저희 언더독스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 좋은 동료들 만날 수 있는 건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거 앞서서 창업진흥원 혹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만약에 동료가 없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본인의 아이템 검증이나 혹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좀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랑 친해서 혹은 원래 친구랑 창업하는 것은 물론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팀의 영속성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지점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창업의 뜻이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동료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창업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새 창업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창업진흥원 사이트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손쉽게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상스캠 5기가 바로 다음 주에 이곳 상상 플래닛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두 팀이 지금 저희 공간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스캠의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또 손에 꼽을 만한 게 같은 스테이지에 있는 창업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초기 창업가에게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받고 하는 그 상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해 주셨던 분도 대표님의 그 조언을 따라서 귀중한 조언 그리고 귀중한 정보 그리고 소중한 동료들을 꼭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좀 남아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답변 주셨던 김정원 대표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곳이 사회혁신가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성수동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상스캠도 결국은 사회혁신가를 배출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사회혁신 창업가가 되려면 사회의 이슈들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또 그걸 인지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나 사업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획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퍼니 빌딩 경험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기획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도 뭐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룬 아이템이 없어서 기획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를 인지하는 저희만의 방법론은 있어요. IOI라고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원래 문제의 당사자인 경우와 아웃사이드 인은 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어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워낙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대중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반대로 이미 우리 모두 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할 때는 그걸 따로 공감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접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찾다 보면 조금 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나한테 맞는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공헌실도 보면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이 가장 사업 검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계속 매일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의 문제일 수도 혹은 이제 타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홍진아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은 좀 짓궂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내적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살다 보면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게 되는 시기가 있고 또 어떤 거 하나에 꽂히면 뚝심 있게 그것만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대표님의 현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엔잡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또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것 아니면 메인을 정해서 뚝심 있게 가는 것 그게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방면을 뚝심 있게 해나가는 것 사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한 세상이기도 한데 저는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회가 되게 많은 그
세상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그래서 뭐 어떤 것은 일로 한다면 어떤 것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취미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뭐 친구 모임에서 좀 해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그걸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 그게 갖다 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반대 급부들이 있었죠. 이 회사에서 끝까지 일을 하면 뭐 정년이 보장이 돼서 뭐 집을 살 수 있다거나 층층이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욕구들을 누르기보다는 갖고 있는 욕구를 더 뾰족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욕구를 뾰족하게 보면 그게 나만의 시그니처의 어떤 것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발견됐을 때 그걸 해보는 거. 네.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또 다른 게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계속 관심 있게 해나가면서 또 새로운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의 답변을 듣다가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시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부지런하기도 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잘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어서 박병규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발표하시는 중에 스스로를 고용하는 시대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 스스로를 고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제 발표 주제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인식의 전환이 저는 사실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는 건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들, 나는 이 회사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암묵적으로 되게 강한 거예요. 근데 이미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선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회사를 꽤 많이 다녔거든요. 회사를 이미 많이 다닌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례로 저는 이제 IT 분야니까 개발자분들 중에 지인이 있는데 11년 동안 13개의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면 각 회사에서 평균 1년이 안 되실 텐데 프로젝트를 한 걸까요? 회사를 다닌 걸까요? 이미 그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조직의 팀원 구성에서 마음이 드냐 안 드냐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모티베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발표 주제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스스로 좀 생각하는 삶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그게 가장 좀 필요한 자세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되게 많은 기회가 많고요. 세상이 많이 급변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정답을 몰라요.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누구 하나 선례가 없고요. 누구 하나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호함을 즐길 줄 아는 스피릿을 좀 들고 있으면 이미 자기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가를 육성하시거나 혹은 스스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또 어떤 무기를 내세워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들을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곳 성수동 사회혁신가들의 도시 그리고 사회혁신의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이 분들께 그렇다면 혁신이 무엇일까라는 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사실 혁신이라고 하면 이노베이션 굉장히 단어가 거창하고 나와는 거리가 멀어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비뚤어서 생각하면 주변에 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혁신은 뭐다라고 하나씩 혹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현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요? 이런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혁신은 소소한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뉴블랙이 만들어낸 혁신도 소소한 혁신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너무 처음부터 거창한 걸 생각하면 그거를 달성하기 어려운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당장 혹은 내 주변에서 느끼는 자그마한 것부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쌓여서 혁신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소한 것부터 시작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홍진아 대표님.
네, 저도 김정원 대표님이랑 좀 비슷한 답일 수 있는데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혁신이라고 하면 막 엄청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것 같고 미래에 어떤 것을 바꿔내야 할 것 같고 한데 결국 미래는 오늘이 계속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더 나은 오늘이 보장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 대표님. 아, 네. 저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 뭐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저는 혁신을 저도 이제 졸업하고서 계속 창업을 했던 과정이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되게 많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건 혁신은 결과물적으로 받아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을 했냐 안 했냐는 누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혁신을 한다고 조금 좀 웃기게 얘기해 주면 혁신을 한다고 착각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게 저는 결국엔 혁신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좀 말장난 같긴 한데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결국엔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 하에서 진행을 하느라 갑작스럽게 던져드렸는데 또 창업가 분들이 굉장히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심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요. 대담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멋진 발표에 이어서 이렇게 순발력 있는 대담까지 해주신 세 분 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세 분 발표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고 갔던 이 대화 속에서 인사이트 많이 얻으시고 이런 인사이트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더 좋은 내일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부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